안녕하세요. 국제거래법 핵심 강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기본 강의를 통해서는 저희가 국제사법이랑 협약의 기본 내용들 살펴보면서 약간 진도별로 기출문제 풀어드려서 조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해하고 기본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핵심 강의는 좀 목표가 뚜렷해요. 저는 변호사 시험장까지 사실 가져가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봐서는 좀 부족할 수 있겠고 기본서를 안 보셔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기본 조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보고 갑피를 해놓는 방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해서 시험장까지 회독수를 늘리는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만드는 그 시간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회 때도 국제거래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좀 수차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짧게 회독수를 늘려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국제사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낯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이 과목 자체가 낯설어 버리면 문제를 푸시는데 좀 힘드신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짧게 잊지 않도록 짧게 회독수를 늘려가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핵심 강의 때 회독수를 짧은 기간에 늘릴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단 제가 지금 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직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아직 책이 발간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조문을 위주로 다 책 정리를 해드리되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조문으로 정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페이지 수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문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고 제가 체크해두는 페이지는 반드시 체크해두셨다가, 이 조문집 외에도 핵심 강의 이 자료집 외에도 그 부분만 한 30페이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분량이니까 그거는 책에 표시를 해두셨다가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서 단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국제사법 시작하고요. 다음 회차 때는 협약에 대한 내용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필할 내용들이 좀 있는 편이어서 잘 따라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제사법 먼저 시작을 할 건데, 국제사법 얘기하면은 개정됐다는 점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올해 완전히 전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일단은 초시생분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됐다, 이건 수험생 입장에서 고려할 부분이 아니니까 초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제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기존에 보시던 내용이랑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에 보면은 국제사법 시작 부분에 이렇게 조문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구조로 담고 있냐,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고, 두 번째 목표는 제시생분들께서 어디가 개정됐는지 한눈에 바라보고 내가 작년이랑 달라진 부분을 한눈에 체크해 보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거는 일단 내용상 개정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신설된 규정이 많다. 어디서 신설이 됐냐면, 이 국제재판 관할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신설이 됐다. 이전에는 실질적 관련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하나의 원칙으로 관할을 찾아냈다면, 이제는 전면 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일반 원칙으로 천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측에서 각 장마다 관할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서 이제는 각 측을 통해서도 관할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가장 많이 바뀐 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작년까지 시험을 쳤었던 습관처럼 실질적 관련의 원칙만 설시해서는 답안을 현출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책에 정리해 놓은 표의 내용은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부분은 신설이 된 규정이고, 보면 몇 개 정도, 이게 전면 개정이니까 사실 다 개정됐다고 봐야 맞는데, 실질적인 내용, 용어상 변동 말고 내용이 변동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으니까 제시를 하시는 분들은 작년이랑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구나, 이것들을 유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처음에 담고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국제재판 관할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신설이 됐다. 요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국제사법부터 수업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래도 국제사법과 협약의 차이점을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포인트에 공부를 둬야 되느냐가 이 전체적인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얘기하고 바로 좀 조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국제사법이랑 국제거래법은 두 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사법과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국제사법은 법 의미 자체가 간접규범이고 상위규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협약은 실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국제거래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협약은 현재까지 공부를 해왔던 다른 과목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세요. 실체법이라는 거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의무가 있는지 이제 실제로 그 물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간접규범, 상위규범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실체적으로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서 국제사법은 섭외적 분쟁에 대해서, 국제 분쟁에 대해서 어떤 것들, 관할과 크게 준거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관계에서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어느 국가의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어떤 국가의 법에 따라서 판단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법은 간접규범, 상위규범으로서 관할과 준거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국제사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 규정의 형태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협약은 이제 원어로 된 협약을 해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국내법과 같은 규정의 형태를 띠고 있진 않아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런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럼 이러면은 이 차이에서 어떻게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하냐 이걸로 들어가 보시면 일단 협약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해석을 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해석을 해놓다 보니까 표현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서 시험장에서 바로 이 조문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바로바로 와닿지 않는 규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의 이해가 협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문 내용의 이해가. 그러면 국제사법에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국제사법은 크게 말씀드리면 어떤 법률 관계가 문제되고 있지? 이게 특정이 되면 이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찾아서 조문을 찾고 적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다 찾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법률 관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재에도 보시면 국제사법이랑 그 협약이랑 제가 다 조문표를 정리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국제사법에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살펴봤던 그 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표를 전체적으로 다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법률 관계가 근로관계랄지 불법행위랄지 특정만 되면 거기를 바로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국제사법에서는 전체적인 규정의 틀과 찾아가는 연습이 중요하고 협약에 대해서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핵심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출 강의까지는 본인이 못 듣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것은 반드시 기출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냐면 선택을 하실 때 국제사법만큼은 최소한 기출문제를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끊어서 보는 기출을 보다가 통으로 된 기출을 보면 내가 그 구조 자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그 찾아나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낯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만 기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법은 반드시 기출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이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두고 공부의 방법과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게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 여기가 비워져 있고 오른쪽이 비워져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제가 전부 다 거의 칸을 채워 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제목을 달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생기시는 것들을 우측에다가 가피를 그때그때 해두시거나 아니면 이제 포스트잇을 붙이시거나 하는 식으로 가피를 하셔가지고 하나의 자료집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제1조부터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조는 1장 총칙 제1절 목적, 그리고 그 다음에 제1조도 목적에 대한 규정인데, 규정의 내용이 어떻게 두고 있냐면,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국제사법의 적용 범위라는 것입니다. 국제사법의 적용 범위가 뭐냐?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법 문제 푸실 때 제1번에다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 다들 쓰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기출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케이스를 푸실 때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제1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에 쓰는 답안은 뭐 법률관계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이 있으면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이다.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써내실 텐데, 그래서 이것은 적용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뭐 거래 당사자,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바는 거래 당사자의 국적,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 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조는 이제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인데요. 2조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제1항은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 유무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 관할 배분 내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조문의 제목처럼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제 판례로 규정하던 부분들이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외워서 적시를 하셨었다면 이제는 다 조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 관할의 일반 원칙에는 그냥 이 조문 그대로 적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 원칙으로서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실질적 관련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관할을 판단했던 것에 비해서 개정이 되면서 각 측의 모든 관할 규정이 신설이 됐고, 그렇다면 2조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뭐 교수님들 견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갈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교재에 적어놨던 것처럼 2조 1항은 국제사법이 정한 국제재판 관할의 대원칙을 선언하는 의미로 이제 한 걸음 좀 물러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는 이 실질적 관련의 원칙으로는 관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냐. 그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금 지배적이거든요. 만약에 각칙상이나 다른 총칙 규정에 의해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제2조에 따라서도 관할을 찾아낼 수 있다.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극히 좀 제한적인 경우에서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수험생인 우리 입장에서는 관할을 푸는 문제에서 어떻게 그럼 설시를 해야 되냐. 먼저 일반 원칙은 무조건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각칙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간단하게 설시해 주시고 각칙에 있는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나마 기출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은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개정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 관련의 원칙에 따라서 국제재판 관할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여기까지만 2조에서는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조 일반 관할 규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나눠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점선으로 내용을 좀 나누는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항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때는 구분선을 넣어놔서 좀 보기 용이하시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조 같은 경우에 1, 2조 내용부터 살펴보면 1항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 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인정되는 일반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제3조고 특히 1, 2항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소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은 왜 나눠져 있냐? 사망의 내용을 보시면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다라고 해서 사망은 법인, 단체에 대한 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항 일반 관할은 총칙상 일반 관할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4조의 내용은 제1항은 대한민국의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항은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사무소, 영업소 등의 특별 관할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제목 그대로가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도 이제 그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1호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호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1호, 2호는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하고 단서 부분을 보시면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또는 그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대비돼서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안이 대한민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거나 아니면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6조는 관련 사건의 관할 규정인데 1항부터 보시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하나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항은 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련 사건 관할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연관된 조문도 여기에다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좀 넣어놨는데 이것은 그 39조에 가시면 구체적으로 볼 건데 39조 2항에서는 6조 1항을 배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정도만 챙겨서 가시고 39조 공부를 끝내시면 이것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에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챙기시고 2항을 살펴보면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 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그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피고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항은 객관적으로 병합되는 청구의 병합의 경우였는데 2항은 소의 주관적 병합, 당사자가 병합되는 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건을 체크해 보시면 일단 공동피고 가운데 1인의 피고에 대하여 법원이 제3조에 따른 일반 관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 피고에 대한 청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모순된 재판의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소의 주관적 병합에 관련 사건 관할이 인정된다. 해서 요건을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관련 사건에서는 사망은 다음 각호 사건의 주된 청구에 대하여 제56조부터 61조까지 규정에 따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 해당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하여도 법원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각호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친족에 관한 규정들인데 여기에서 56조부터 61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56, 57, 58, 59, 60, 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이어서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요것들이 주된 청구면 여기서 말하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은 부수적 청구. 주된 청구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으면 부수적인 청구에도 관할권이 인정된다라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은 가사사건의 부수적 청구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망의 내용이었고 사항의 내용을 보시면 사망 각호에 따른 사건의 주된 청구에 부수되는 부수적 청구에 대해서만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청구에 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시키는 게 사망이라면 부수적 청구에만 관할권이 있으면 주된 청구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7조는 반소 관할입니다. 반소의 관할권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보면 본소에 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를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소에 대하여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세 번째,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일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인정되면 본소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칙에서는 이 합의 관할 규정이 좀 제법 중요한 규정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8조는 합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항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에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를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단서에서 다만 합의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1호부터 4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항의 규정은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 관한 규정이고 원칙적으로 유효로 보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단서에 해당하는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서도 하나씩 보면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3호,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 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4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무효로 본다. 효력이 없다고 본다. 이 항은 뭘 규정하고 있냐면 합의는 서면,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해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둬서 서면성 요건, 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재판 관할 합의의 요건으로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3항은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합의의 효력에 대한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해놓고 이제 이 조항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 아직 합의 규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4항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서 뭐 조문의 내용을 보자면 계약상 관할 조항의 독립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뭐 저희가 관할을 찾는데 중요한 규정은 아니다. 이제 계약에서 이제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다른 조항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관할 조항까지 무효가 되면 분쟁 법원이 없어지게 되니까 합의가 무효가 되니까 그거는 독립적으로 유효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어서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항은 당사자 간의 일정한 법률 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해당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 법원에 전속하는 합의가 있으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적으로는 각하를 해야 된다. 단서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는 합의가 제1항 각호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2호는 구조에 따라 변론 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3호는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4호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해서 단서는 예외적으로 각하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9조랑 8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모 처리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8조, 9조에 연관된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조인데 이제 각칙 규정들 살펴볼 때도 제가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데, 이제 13조가 합의 관할이랑 변론 관할을 적용을 제외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어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여기 연관 조문을 표시해놔서 여기가 비어져 있는 거니까 요 뒤에까지 지금 9조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조는 변론 관할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가 국제재판 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 관할이 있다. 이건 뭐 민사소송법 공부를 하시니까 조문 자체로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10조는 이제 전속 관할에 대한 규정입니다. 1항부터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모두 지금 법원은 지금 대한민국 법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1항은 대한민국 법원에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1호는 대한민국의 공적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공적장부에 뭐뭐가 포함되는지 해석을 해보자면 뭐 부동산 등기부가 있을 수 있고, 법인 등기부, 가족관계 등록부, 뭐 선박 등기, 이런 게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서 단서 조항을 또 두고 있는데,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가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런 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2호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무효, 해산 또는 그 기관의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에 관한 소. 3호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의 물건에 관한 소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적장부의 등기나 등록이 된 것에 관한 소. 4호는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하여 창설되는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이 신청된 경우 그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 그리고 5호는 대한민국에서 재판의 집행을 하려는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 관할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원칙상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에 전속하는 소에 대해서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3조부터 7조까지와 9조가 무엇인지 옆에 관련 규정에 넣어놨고요. 이 항의 경우에는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이 인정되면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배제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제1항 각호에 따라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 다른 소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전속 관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인데 1항이랑 같이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제11조 국제적 소송 경합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쉽게 설명드리면 중복제소 금지의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항부터 보시면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의 소송 절차 중지 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데 단서를 좀 나눠놨어요.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에 따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경우 2호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해서 여기는 중지 결정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서 조항은 중지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불복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3항 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같은 당사자 간에 그 재판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제기된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외국의 재판이 있는 경우 대한 내용을 3항이 규정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항은 외국 법원이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하여 재판을 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법원의 중지 결정에도 심리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5항은 제1항에 따라 소송 절차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소의 선우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선우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11조는 여기에다가 중복 제소
금지 취지라고 해놓으시면 조문을 읽어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동일한 소송물이고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동일한 당사자가 복수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는 국제재판 관할권의 불행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항 내용 보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명백히 존재할 때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 준비기일까지 소송 절차를 결정으로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 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건과 크게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효과는 각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제사법 개정되면서 해석된 예시에 의하면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굳이 외우고 들어갈 만큼 이 조문이 뭐 중요한 조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일단 조문에다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런 요건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국제사법에 따라서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을 것. 처음 보시면 이거 제가 기호를 맞춰서 기억으로 보면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 외국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대체 법정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일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예외적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신청이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기일 또는 변론 준비 기일까지 있어야 되고 단서에 있는 내용 당사자가 합의한 국제재판 관할이 법원에 있는 경우가 아닐 것.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아닐 것까지의 요건을 갖추면 효과로서 그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그래서 각하할 수 있는 요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거 보시면서 본인이 보시기 편한 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항 제1항 본문의 경우 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하기 전에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절차 규정을 두고 있고 3항은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불복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불복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총칙 관할 규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3조, 아까 8조 9조를 제외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앞에 8조 9조 있는 데다 표시를 해놨었는데 그것이 제13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8조 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8조인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9조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 관할 규정을 표시해놨고 또 이 각조에 가면 이 13조를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요거가 각 호에 있는 혹시 사건들이 출제가 되면 이 13조를 연관지어서 생각해서 이 13조까지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관되는 것들은 각 호에서도 각조에서도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실종 선고, 혼인 관계, 친생자 관계, 입양 관계, 부녀 자녀 등 간의 법률 관계, 후견, 가사 조정, 유언,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사건입니다. 요거 빼고는 이제 친족에 관한 규정에서 많이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조는 보전 처분에 관할 규정이고 15조는 비송 사건에 관할 규정인데 이것은 규정의 내용만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보전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법원의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경우, 보전 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그리고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15조는 비송사건의 국제재판 관할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준용을 한다. 총칙 규정을. 다만 비송사건의 국제재판 관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실종선고는 24조, 친족관계에 관한 사건은 56조부터 61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은 76조, 선박 소유자 등 책임 제한에 관한 사건은 89조입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 각 측에 가서 거기에서도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은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개별 비송사건에 관할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조에 따른다. 2조가 일반 원칙이었죠. 2조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총칙상 관할 규정 조금 지루하지만 이렇게 많이 신설이 됐다. 이것까지 챙겨 두시고 이제 총칙상 준거법 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설명만 조금 해놓고 쉬었다가 마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준거법 적용의 단계, 이거는 어디에서나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는데 너무 낯설어요. 무슨 연결점 나오고 준거법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장 나눠드린 그 198쪽 교재 198쪽에 보시면 제가 교재 뒤에 3개년 기출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11회 변시 기출 문제예요. 준거법에 대한. 그래서 질문 3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 먼저 좀 보시고 나서 준거법을 찾는 순서를 좀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용이할 것 같아서 일단 갑회사의 손해를 배상한 병운송회사가 선장무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이제 국제사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법률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준거법을 찾는 것의 시작이다. 그러면 병운송회사가 무를 상대로 무와 지금 청구의 당사자들의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준거법을 찾는 시작인데 문제의 거의 다 제시가 돼요.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병과 무의 법률 관계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준거법을 찾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있다. 자, 어떻게 보면 되냐. 먼저 1단계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제1조가 목적 규정인데 이게 적용 범위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인가를 먼저 첫 번째는 살펴보고 일단 있다고 전제를 할게요. 아까 문제에서. 법률 관계의 성질 결정이 무엇이냐? 아까 봤듯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청구의 당사자 간의 분쟁의 준거법을 찾는 거니까 두 당사자의 관계가 문제에서 주어진 법률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면 돼요. 거기에서는 뭐였냐면 근로계약이었다. 그러면 근로계약이었다면 3단계는 국제사법 규정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국제사법 규정은 어떻게 결정하면 되냐? 자, 우리가 이 표를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게, 자, 준거법 규정 중에 근로계약을 찾아서 여기 조문에 가시면 국제사법 규정을 찾아내는 게 되는 거겠죠. 법률관계가 성질이 근로계약으로 결정됐고 그러면 그 조문을 국제사법에서 찾아내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도식화해 놓으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이 단계들이 이렇게 준거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측에서 그렇게 준거법이 있는 규정에 가서 근로계약 규정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 풀이하는 데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연결점은 무엇이냐? 연결점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지금 조문이 아까 48조였죠. 그 관할의 준거법이 48조. 자, 48조 일단은 뭐 공부가 끝난 상태가 아니니까 48조 2항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계약은 4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라고 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선택을 안 한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같은 것은 다 주어지거든요. 문제에서. 대한민국 법이다. 그러면 이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되게 되는 건데, 연결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률관계와 대한민국 법이라는 준거법을 뭐가 연결했냐? 그러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였으니까 일상 노무 제공지가 이 준거법과 법률관계를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 일상 노무 제공지가 연결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글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에 좀 대입을 해서 보면 준거법을 찾는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연결점의 확정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일상 노무 제공지가 이제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6조나 17조에 보시면 본국법, 일상거소지법 이런 게 있는데 본국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국적이 연결점이 됐는데 국적이 여러 개거나 아니면 국적이 없으면 그 연결점이 되는 국적을 확정시키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일상노무 제공지는 바로 연결이 되지만 만약에 국가로 된다라고 한다면 국적이 2개거나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일상거소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것을 연결점의 확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16조, 17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국법이 됐던 일상노무제공지국 법이 됐던 이렇게 연결점이 확정되고 나면 준거법이 정해지는데 이 준거법이 반드시 타당한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확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4가지 중에 준거법 지정의 예외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다음으로 반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응 문제는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선결 문제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모의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서 중요도를 분별하자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단계를 이해하기 위한 거니까 준거법이 진짜 이렇게 정해진 이 준거법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확정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렇게 정해졌는데 사실상 이 근로계약 관계에서 대한민국 법은 연결이 좀 적고 관련이 적고
다른 법이 훨씬 밀접한 법이 있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국제사법이 연결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더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법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준거법 지정의 예외 규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준거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확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대로 그래서 우리가 준거법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순서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론 준거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적용 문제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할은 대한민국인데 만약에 파나마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법원에서 파나마국법을 근거로 법률 관계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법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준거법 적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냥 이런 조문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적용이 제한되는 규정들이 가끔 아주 적은 빈도긴 하지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규정이 있었지라고까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올해 출제를 좀 친족 쪽에서 혹시 나오진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족 쪽에서 나오게 된다면 더욱이 외국법 적용 제한 문제가 좀 다소 출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관할이 인정됐는데 이제 외국법이 적용됐을 때 좀 우리나라 공서 양속이라던가 그런 것에 반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중혼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는 인용 가능성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 인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히 이런 규정이 있었지까지는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로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보시면 이 단계가 이름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단계지만 문제에 좀 대입을 해서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막 외우고 내가 써낼 필요는 없어요. 기출을 풀어낼 수 있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준거법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었지라는 것은 시험장에서 떠오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놓으시고 요거에 관련된 조문들을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